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신 여러분께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가 되신 박모 씨는 젊은 시절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고급 외제차를 몰며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지요. 하지만 지금 박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지금 서울역 근처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며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 씨의 삶은 어떻게 이토록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7가지 습관에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마치 흰개미가 집의 기둥을 조금씩 갉아먹듯이 우리의 노후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지금 50대 혹은 60대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젊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노인분들이 실제로 겪은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값진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어리석음.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손톱 밑에 때가 끼도록 일했지요. 그렇게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5억 원이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장남이 사업을 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3억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엄마, 이 사업만 성공하면 10억은 벌 수 있어요. 그때 엄마한테 매달 500만 원씩 드릴게요. 라는 아들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은 딸의 집 장만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엄마, 우리 집만 있으면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장남의 사업은 1년도 안 되어 망했고 그 3억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남은 엄마, 내가 뭐 일부러 망하려고 했겠어요? 나도 피해자예요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딸은 집을 장만한 후 처음 몇 달은 어머니를 챙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사위가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김 할머니에게 남은 돈은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월세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김 할머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지요. 가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지만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만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주면 자식들이 효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한 부모 중 65%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 40%는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빠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돈을 받을 때는 감사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부모를 방문하는 횟수가 평균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로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다 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10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돈은 꼭 남겨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절대 전부를 주지 말고 일부만 빌려주거나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모 씨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씨는 5억 원의 재산 중 3억 원은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고 2억 원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지금도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좋습니다. 자녀들은 아직도 부모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점점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반드시 재산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무모함. 인천에 사시는 65세 최모 씨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며 꾸준히 저축했고 퇴직금과 합쳐 총 4억 원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조용한 곳에서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2억 원의 빚을 지게 됐어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최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손주들까지 피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하는 것을 듣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최 씨는 자신이 모아둔 돈 중 2억 원을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 같은 아들이 또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확실한 사업이에요. 1억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갚을게요. 최 씨는 고민했지만 결국 또 1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장남도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만 도와주고 저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는 말에 최 씨는 또 돈을 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씨에게 남은 돈은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아들들이 약속한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 70세가 넘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지만 돈이 없어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가난해졌다며 죄책감 때문에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준 부모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준 부모 중 78%가 노후 자금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그중 55%는 자녀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첫째, 한번 부모가 빚을 갚아주면 자식은 어차피 부모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부모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면 자식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작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빚 문제로 찾아오면 절대로 즉시 해결해 주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니? 먼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만약 정말로 도와주어야 한다면 전액을 주지 말고 일부만 빌려주되 반드시 차용증을 쓰십시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씩 갚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좋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70세 정모 씨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1억 원의 빚 문제로 찾아왔을 때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주면 너는 이 문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야. 대신 3천만 원만 빌려줄게. 나머지는 네가 직접 해결해야 해. 그리고 이 돈은 2년 안에 갚아야 한다. 처음에 아들은 불만이었지만 결국 스스로 나머지 돈을 해결했고 약속대로 부모님께 돈을 갚았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명예와 체면에 집착하는 허영. 서울 강남에 사시던 68세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3억 원 정도의 현금과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자신이 계산했고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하기를 고집했습니다. 내가 낼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친구들이 모이면 박 씨는 항상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아들은 대기업 과장이야. 우리 며느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아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내가 좀 도와줄게라며 선뜻 수백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친구의 손주가 돌잔치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많은 축의금을 냈고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이런 행동을 통해 친구들 사이에서 박 씨는 정말 의리 있고 넉넉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박 씨의 통장 잔고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으로 200만 원 이상이 나갔고 각종 축의금과 부조금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재산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70세가 되었을 때 현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그것마저 체면 때문에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난해 보이면 안 돼라는 생각에 계속 허세를 부렸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비용이 2천만 원이었지만 박 씨에겐 그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평생 의리의 박 씨라고 불리며 도와주었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친구들은 모두 핑계를 대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애들이 돈이 필요해서 같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평소에 박 씨의 도움을 받던 친구들조차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가진 돈이나 명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32%가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지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생각에 현재의 처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해 보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셋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며 내거나 각자 계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김모 씨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돈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앞으로는 각자 계산하자. 처음에는 친구들이 의아해했지만 오히려 더 편하게 만났고 진짜 친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예와 체면은 먹을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함께할 것입니다. 허영심을 버리고 현실에 맞게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습관, 건강을 무시하고 돈만 아끼는 어리석음. 경기도에 사시는 66세 이 모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10년 된 옷을 계속 입고 외식은 절대 하지 않으며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도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분명 병원에 가야 할 증상이었지만 이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좀 쉬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약국에서 3,000원짜리 소화제만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권했지만 이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원래 튼튼해. 병원비 아까워서 어떻게 가니? 결국 한 달 후 이 할아버지는 길에서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참으셨습니까?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오셨다면 간단한 치료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치료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를 포함해서 총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갔다면 검사와 약값을 포함해도 100만 원 정도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30배나 더 많은 돈을 쓰게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수술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돈의 대부분을 쓴 것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병원비가 아까워서 치료를 미루다가 질병이 악화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치료 비용이 평균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노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병원은 필요 없어. 돈을 아껴야 자식들에게 부담 안 돼.
병원 가면 괜히 이것저것 검사하라고 해서 돈만 낭비해 같은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병을 키우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0세 강모 할머니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강 할머니는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약값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챙겨 먹습니다. 친구들은 너무 병원을 자주 가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강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강 할머니는 70세가 넘었지만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친구들보다 의료비를 적게 쓰고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자녀들에게 부담도 되지 않고 여행도 다니며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65세 이상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관리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는 다양한 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의료급여 제도 등을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선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려다가 큰 병을 키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돈도 쓸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5번째 습관, 사기와 투자 실패에 빠지는 욕심. 대전에 사시는 69세의 윤모 씨의 뼈아픈 경험담입니다. 윤 씨는 퇴직 후 2억 원의 퇴직금과 저축한 돈 1억 원, 총 3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아서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던 중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선배님,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년에 15% 수익을 보장해줘요. 은행 이자가 3%인데 이건 정말 기회예요. 저도 5천만 원 투자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지인이 계속 추천하고 빨리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하자 윤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윤 씨는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약속대로 매달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기분이 좋았고 추가로 1억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연락했지만 일시적인 자금 문제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이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회사는 사기로 밝혀졌고 대표는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윤 씨가 투자한 2억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남은 돈 1억 원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 했지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윤 씨는 잃은 돈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은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지식도 없이 남들이 좋다는 종목만 따라 샀고 결국 반토막이 났습니다. 3억 원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노인들에게 자주 일어날까요?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자의 60%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리고 노인 투자자의 45%가 원금 손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더 높은 수익을 찾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둘째, 외로움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쉽게 믿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대해주는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셋째,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사기와 정상적인 투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기꾼들은 노인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나만 알려주는 특별한 정보, 원금 보장의 고수익 같은 말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속대로 이자를 주면서 신뢰를 얻은 다음 큰 돈을 빼앗아 갑니다. 전주에 사시는 67세 한모 씨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 씨에게도 여러 번 투자 제안이 들어왔지만 한 씨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자녀들이나 은행 직원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퇴직금을 안전한 곳에만 투자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국채, 우량기업 채권처럼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상품만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불리느냐고 했지만 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 씨는 지금까지 한 푼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이거나 위험한 투자입니다. 정말로 좋은 투자라면 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작은 회사의 투자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투자하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지키십시오. 첫째,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유 자금의 일부만 투자하십시오. 둘째,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셋째,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의심하십시오. 넷째,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후 자금을 잃으면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재 가진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고집. 강원도에 사시는 73세 조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조 할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을 인생의 신조로 삼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조 할아버지는 집 화장실 변기가 막혔습니다. 수리업체를 부르면 5만 원 정도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직접 고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70대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서 변기를 뜯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을 씨름하다가 조 할아버지는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혼자 하려고 했지만 결국 변기는 고치지 못했고 허리만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디스크가 심해서 2주 이상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변기는 나중에 업체를 불러 고쳤고 병원비는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5만 원을 아끼려다가 30만 원을 쓰고 2주 동안 고생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 할아버지는 눈이 나빠져서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는데도 안경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괜찮아 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약을 잘못 먹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약봉지에 작은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다른 약을 먹은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집 앞을 치워야 했을 때도 조 할아버지는 혼자 했습니다. 이웃이 함께 하시죠 라고 했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6주 동안 깁스를 하고 생활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샤워도 혼자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조 할아버지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외로움도 커졌습니다. 이웃들도 조 할아버지가 도움을 거절하니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나 봐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중 68%가 도움이 필요해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어렵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집 때문에 안전사고를 당하는 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노인들은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할까요? 첫째, 남에게 배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셋째, 젊었을 때 혼자 다 해결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위험하고 어려워집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다치면 더 큰 부담이 자녀들에게 가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세 송모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송 할머니는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할 때 주저없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전구를 갈아야 할 때도 젊은 이웃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송 할머니도 이웃들을 돕습니다. 김치를 담그면 나눠주고 이웃의 손주를 봐주기도 합니다. 그 결과 송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자주 찾아오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송 할머니는 외롭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려는 고집은 위험하고 외로움만 키웁니다.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지역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에선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집수리, 병원 동행, 식사 배달 등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7번째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과거에 머무는 나태함. 부산에 사시는 74세 최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퇴직한 후 거의 집에만 계십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입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 해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무 복잡해. 라며 거부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물건 구매도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고 병원 예약을 하려면 전화로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합니다. 어느 날 최 할아버지는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할 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고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하려 했지만 자녀들도 바빠서 미루다가 신청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와 점점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모임 약속도 단체 채팅방에서 정하는데 최 할아버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보내는 손주 사진도 볼 수 없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나누는 대화에도 끼지 못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점점 외로워졌고 세상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55%나 됩니다. 이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불리며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모 할머니는 다릅니다. 박 할머니는 3년 전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꾸준히 배웠습니다. 지금 박 할머니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배달 앱으로 음식도 주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 할머니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도 구매합니다. 박 할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삶이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박 할머니의 손주들은 우리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달라요. 최신 유행도 아시고 우리랑 대화가 통해요 라며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박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가족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뇌 기능이 빠르게 퇴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외국어, 악기, 그림 그리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전국의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에선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스마트폰 교실, 컴퓨터 교실, 문화 강좌 등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것도 배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정모 할아버지는 6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고 했지만 정 할아버지는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 할아버지는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영어를 배우니까 뇌도 젊어지는 것 같고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60세에도 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마무리.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변화.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거지로 전락하게 만드는 7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재산을 점검하십시오. 자식에게 줄 돈과 자신이 지킬 돈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최소한 10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돈은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둘째,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는 유혹이 생기면 이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돕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체면과 명예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넷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병원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기 검진과 치료가 가장 경제적입니다. 다섯째,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모두 의심하십시오. 안전이 수익보다 중요합니다. 여섯째,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청하십시오. 혼자 모든 것을 하려는 고집은 위험합니다. 일곱째, 오늘부터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20년 추적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습관 중 5가지 이상을 가진 노인의 85%가 70대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습관을 고친 노인의 72%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 습관들은 조용히 천천히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행운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